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15년 전 내가 30 후반쯤 결혼한 지 3년 차 되던 때의 이야기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약국을 개업한 지 2년, 이제 막 안정되어 가던 시기였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동생 재현이가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형, 여자친구 데려왔어. 인사드리러 왔어요. 동생 옆에 여성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아니, 누군가를 닮은 듯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소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 억양, 그 톤, 기억 저편에 묻어둔 누군가가 떠올랐다. 설마,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확신했다. 소연이었다. 20몇 살 때인가. 정확히 언제였는지, 얼마나 만났는지도 가물가물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했다. 젊은 시절 잠깐 스쳐 지나간, 하지만 왜인지 완전히 잊지는 못했던 그 사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어머, 도련님 여자친구시구나. 어서 오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형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나는 젓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오래전 짧게 알고 지냈던 사람일 뿐인데 초면에 너무 빠른가? 혹시 무슨 일 일하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울대병원 약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 약사세요? 저희 남편도 약사예요. 아, 그러시군요.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이라는 호칭에 무언가가 확실해졌다. 그래, 약대 다닐 때였다. 어렴풋이 기억이 돌아왔다. 도서관인가 아니면 학교 근처 카페였나? 국가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함께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왜 헤어졌는지, 어떻게 끝났는지는 안개 속처럼 흐릿했다. 약대 어디 나오셨어요? 중앙대요. 어머, 저희 남편이랑 같은 학교네요. 아내의 말에 소연이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 짧은 눈맞춤에서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모르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형, 소연이가 형수님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지 않아? 동생의 목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렸다. 그래, 그런 것 같네. 사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아내가 내 등을 토닥였다. 어머, 정말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네요. 소연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소연이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가 낯익었다. 분명 본 적 있는 미소였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거의 말이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과거의 조각들을 맞춰보려 애썼다. 분명 뭔가 있었다. 단순한 선후배 이상해.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려오는 것만 느낄 수 있었다. 형제분이 또 있으세요? 소연이 동생에게 물었다. 아니요, 저랑 형 둘뿐이에요. 그럼 제가 막내 며느리가 되겠네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도련님 결혼 언제나 기다리셨거든요. 식사 후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베란다로 나갔다. 사실 담배는 5년 전에 끊었지만 지금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유리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다. 소연이 아내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 동생은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화장실을 가는 길이었다. 유리문 너머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하고는
그대로 지나갔다. 마치 정말로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을 대하듯이.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관철했다. 그 완벽한 연기에 나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착각한 건가? 아니면 그녀도 나처럼 과거를 묻어두기로 한 건가? 그날 밤 동생과 소연이 돌아간 후 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오래된 앨범을 뒤적였다. 90년대 후반 사진들 속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다 버렸는지도 몰랐다. 동생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감정이 꽤 깊은 것 같은데 그냥 묻어두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다. 동생 녀석이 그녀 옆에서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다. 저녁 내내 동생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웃음은 진짜였다. 그래, 이게 최선이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선택했고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낼 이유도 자격도 없었다. 동생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듯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그녀를 재수 씨라고 부르며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아내가 들어왔다. 오늘 좋은 일 있었네요. 도련님도 이제 결혼하시겠어요. 그래, 좋은 일이지. 근데 여보 좀 이상했어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일찍 자요. 내일 부모님 댁에 가서 이 소식 전해드려야지.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다.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비밀을 하나씩 안고 산다. 그래, 그냥 덮고 살자.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동생의 메시지였다. 형, 오늘 고마워. 소연이가 형이랑 형수님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하네. 우리 가족 잘 지내자.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다. 그래, 축하한다.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이것이 앞으로 15년간 이어질 긴 침묵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2024년 설날 제주도에서 그 침묵이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처음부터 재수 씨와 아주버님이었던 것처럼 지내왔다. 명절마다 만나면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소연은 완벽한 재수 씨였고 나는 듬직한 아주버님이었다. 마치 그 여름과 가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어머니의 팔순을 맞아 온 가족이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오게 된 것이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와, 호텔 진짜 좋네. 형, 이거 예약하느라 고생했어. 재현이가 리조트 로비에서 감탄했다. 애들이 좋아하겠는데. 내 아내가 말했다. 우리 부부에겐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고 동생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 소연과 눈이 마주쳤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단아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깊어진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버님, 어머님 모시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뭐려? 재수 씨도 멀리서 오느라 피곤하셨겠네요.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고 적절한 거리감이 있었다. 첫날 저녁 호텔 한식당에서 가족 만찬이 있었다. 엄마, 팔순 축하드려요. 동생이 준비한 케이크가 나왔고 우리 모두는 축하 노래를 불렀다. 80이 되신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다. 내 나이에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니 더 바랄 게 없구나.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많이 외로워하셨다. 할머니, 저도 축하드려요. 내 딸 수진이가 어머니께 꽃다발을 드렸다.
17살 수진이는 이번 여행을 가장 기대했다.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저녁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은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다. 수진이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올라갔다. 형, 오늘은 내가 한 잔 살게. 와인 어때? 재현이가 와인 리스트를 보며 물었다. 좋지. 와인이 나오고 우리는 건배를 했다. 어머니는 금세 피곤해하시며 먼저 방으로 가셨고 4명만 남았다. 벌써 15년이네. 아내가 소연을 보며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요. 시간 빠르네요, 형님. 소연이 와인잔을 들어 입술에 댔다. 붉은 와인이 그녀의 입술을 적시는 것을 보며 나는 괜히 시선을 돌렸다. 근데 아이는 안 가질 거야? 아내의 직설적인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냥 아직은 둘이 잘 지내고 싶어서요. 재현이가 소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고 와인병이 하나둘 비어갔다. 아내는 와인 2잔 만에 얼굴이 빨개졌다. 나 먼저 올라갈게. 너무 피곤해. 나도 같이 가야겠다. 형, 미안. 재현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역시 우리 집안은 술이 약했다. 괜찮아. 먼저 올라가. 그렇게 2사람이 떠나고 라운지엔 나와 소연만 남았다. 갑자기 흐르는 침묵이 무거웠다. 15년 동안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마주 앉으니 어색하기만 했다. 저도 올라가 볼게요. 소연이 일어서려 했다. 잠깐만. 한 잔만 더 하고 가시죠.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도 놀랐다. 소연도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앉았다. 네, 그러죠. 새 와인병이 왔다. 레드와인이 잔에 따라지는 소리만 조용한 라운지에 울렸다. 잘 지내셨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네, 뭐. 재수 씨도요. 네. 또 침묵. 창밖으로는 제주의 밤바다가 검게 일렁이고 있었다. 가끔 소연이 와인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 궁금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를 언급한 것이다. 저도 가끔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재수 씨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소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20대의 그녀와 겹쳐 보였다. 재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알아요. 동생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주버님도 행복해 보이세요. 따님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대화는 다시 형식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15년간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았다. 그때 왜 떠나셨어요? 내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 불쑥 튀어나왔다. 소연이 잠시 말이 없었다.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것뿐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술이 좀 올라서. 아니에요. 저도 언젠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소연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사실 무서웠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젊었고 미래가 불확실했죠. 그리고 이미 아주버님께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곧 결혼하실 거라고.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소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그냥 떠나기로 했어요. 깔끔하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연과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다른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그때 나에게는 소연 외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새벽 5시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조용히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다. 제주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누군가 보였다. 소연이었다. 그녀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다가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녀가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아주버님도 못 주무셨어요? 네. 시차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엉뚱한 거짓말이었다. 같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시차가 있겠는가. 소연은 얕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나란히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어제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궁금했던 거였으니까요. 15년이나 지난 일을 왜? 소연이 말을 멈췄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아직도 신경이 쓰이는지. 내 솔직한 말에 소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저도요. 네, 저도 가끔 신경 쓰여요. 아주버님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어디야? 아침 먹으러 가야지. 아, 그래. 산책 나왔어. 지금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소연은 이미 호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다. 아침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모였다. 작은 엄마도 일찍 산책 다녀오셨어요? 수진이가 소연에게 물었다. 응, 제주 바다가 너무 예뻐서. 저도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산책해야겠어요. 평화로운 아침 식사였다. 하지만 나와 소연은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동생 재현이가 물었다. 오전에 성산 일출봉 가고 점심 먹고 섭지코지 들릴 거야. 좋네. 날씨도 좋고 관광지를 돌며 가족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대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나와 소연은 항상 대각선 끝에 서 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흑돼지 식당. 우연히 나와 소연이 나란히 앉게 되었다. 이거 구워드릴게요, 어머님. 소연이 어머니 고기를 구워드렸다. 아이고, 내 며느리가 최고야. 어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으셨다. 근데 소연아, 아기는 언제 가질 거니?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어머니. 재현이가 당황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좀 더 노력할게요. 소연이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재현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병원도 다녀봤어요. 근데 쉽지 않네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 다 하늘의 뜻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재현이의 어깨를 토닥이셨다. 점심 후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 소연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모습에 그늘이 져 있었다. 저녁 독채 펜션으로 이동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수진이가 넓은 정원을 보며 감탄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펜션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형, 바비큐 준비 도와줄게. 재현이와 나는 정원에 바비큐 그릴을 설치했다. 여자들은 실내에서 재료를 손질했다. 저녁 7시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다. 제주 흑돼지와 신선한 해산물이 그릴 위에서 지글거렸다. 아빠, 이거 다 탔어요. 수진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놀렸다. 밤 9시쯤 어머니가 먼저 들어가셨다. 난 먼저 들어가 쉴게. 너희들은 재밌게 놀아. 수진이도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정원엔 우리 부부와 동생 부부만 남았다. 별이 쏟아지는 제주의 밤, 소주병이 하나둘 늘어갔다. 형, 우리 언제 이렇게 넷이서 술 마셔본 적 있어? 재현이가 소주를 따르며 물었다. 글쎄,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어머님이 계시거나 애들이 있거나 했죠. 아내가 말했다. 아주버님, 제가 따라드릴게요. 소연이 네 잔의 소주를 따랐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대학 때 이렇게 밤새 술 마시곤 했는데 재현이가 추억에 젖었다. 맞아. 너는 항상 먼저 뻗었지. 형은 술 잘 마셨어? 그때는 좀 마셨지. 여보는 대학 때 어땠어요? 아내가 나에게 물었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지. 아주버님도 약되셨죠?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알고 있으면서도. 네. 중앙대 약대.
소연이도 중앙대잖아. 재현이가 끼어들었다. 학교 축제 때 장기자랑 같은 거 하셨어요? 소연이 나를 슬쩍 보며 물었다. 그녀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99년 가을 축제, 내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 올랐던 것을 한 번 했었지. 뭐 했는데? 아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어. 어머, 상상이 안 가네. 무슨 노래? 기억 안 나. 거짓말이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불렀고 객석에서 소연이 나를 보고 있었다. 형님 기타 치셨어요? 소연이 모르는 척 물었다. 조금. 지금은 못 쳐. 여보, 나한테는 기타 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아내가 삐친 척했다. 별거 아니었으니까. 분위기가 무르익자 재현이가 말했다. 사실 나도 대학 때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 어머, 누구? 아내가 관심을 보였다. 간호학과 선배였는데 결국 고백도 못했지. 바보네. 형은 형수님 말고 다른 사람 만난 적 없어? 재현이의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있었지. 몇 번. 어떤 사람이었어? 아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야. 내 대답에 소연이 잔을 만지작거렸다. 소연 씨는 어땠어요? 재현이 만나기 전에. 아내의 질문에 소연이 잠시 머뭇거렸다. 저도 한 명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에요. 소연이 나를 슬쩍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왜 헤어졌어요? 시기가 안 맞았어요. 서로 너무 어렸고 아깝네.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내의 말에 소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랬으면 재현 씨를 못 만났겠죠. 맞네. 재현이가 소연의 어깨를 감쌌다.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봐. 형이랑 형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재현이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었다. 하지만 나와 소연의 건배는 어딘가 무거웠다. 근데 정말 신기해. 술이 좀 오른 아내가 말했다. 뭐가? 소연 씨랑 여보랑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인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게. 순간 소연이 기침을 했다. 괜찮아요? 네, 소주가 좀 독해서. 학교가 크니까 모를 수도 있죠. 내가 서둘러 말했다. 그래도 약대면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학번 차이도 있고 하니까. 재현이가 분위기를 바꿨다. 형, 우리 노래방 기계 있는데 노래 부를래? 됐어. 난 못해. 에이, 형수님 앞에서 한번 해봐. 정말 궁금하네. 여보 목소리로 노래 듣는 거. 아내가 재촉했다. 소연 씨도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소연이 손사래를 쳤다. 밤이 깊어가고 술병이 늘어갔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나와 소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화장실 좀. 소연이 일어났다. 나도 일어났다. 화장실을 가는 길, 복도에서 재수 씨를 마주쳤다. 재미있는 저녁이네요. 소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게요. 가을 우체국 앞에서. 기억하세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그녀가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다. 정원으로 돌아오니 아내와 재현이가 취해 있었다. 나 들어가서 잘래. 아내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나도. 형, 미안. 먼저 들어갈게. 재현이도 펜션으로 들어갔다. 또다시 둘만 남았다. 이번엔 정말 우연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소연은 자리를 정리하려는 듯 분주히 움직였다. 정원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다. 불빛 아래 식탁 위에 어지럽게 남은 빈 병들과 접시들이 우리 사이의 침묵만큼이나 산만해 보였다. 제가 치울게요. 소연이 먼저 일어나 그릇을 모았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이 하죠. 우리는 말없이 그릇을 들고 옮겼다. 그러다 접시 위에 놓인 젓가락을 동시에 잡으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짧은 접촉.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이건 내일 치워야겠네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녀는 급히 접시를 내려놓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남은 건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그녀의 뒷모습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펜션 안은 고요했다. 술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머리가 맑아져 새벽잠을 이루지 못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다. 컵에 물을 따르려는데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화장실 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다. 머리가 조금 헝클어진 채 물기를 닦아내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둘 다 얼어붙었다. 나는 괜히 컵을 들고 씁쓸하게 웃었다.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내 술을 조금 과했나 봐요. 짧은 대화, 그러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한 모금 물을 넘기고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대로 다시 눕기엔 오히려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혹시 같이 잠깐 산책하실래요? 내 말에 소연은 순간 멈칫했다.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사람들 깨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럼 술도 깰 겸 그냥 운동 나갔다고 하죠. 뭐 따로따로.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펜션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 멀리서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다. 우리는 말없이 신발을 신었다. 서로 한 걸음 간격을 둔 채 같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치 따로 걷지만 어쩔 수 없이 나란히 걷는 사람들처럼.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이상하네요. 15년이 지나서 이렇게 같이 걷고 있으니까.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짧게 웃었다. 그러게요. 꼭 그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순간 머릿속에 오래 덮어둔 기억이 스쳤다. 자취방,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들던 가로등 불빛, 서로의 숨소리가 뒤엉키던 그 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소연이 발걸음을 늦추더니 바다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아주버님 그 집 기억나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집이라니. 선배 자취방이요. 소연이 웃는 듯 씁쓸한 듯 고개를 숙였다. 작은 침대 옆에 있던 화분, 아직도 생각나요. 왜 그렇게 잘 가꿨는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가로등 불빛도요. 방 안이 반쯤만 환했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처음 간 날 침대가 너무 삐걱거려서 저 웃음 참느라 혼났던 것도. 숨이 막혔다. 소연은 그때로 돌아간 사람처럼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지금도 그 방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비 맞은 머리카락, 라면, 국물, 그리고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파도 소리를 핑계 삼아 고개를 돌려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여전히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15년 동안 묻어둔 질문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다. 나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재수 씨 혹시 제가 처음이었나요? 그녀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곧 피식 웃음이 번졌다. 아주버님답네요. 이런 질문 15년 만에 던지시다니. 대답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바다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아주 작게 말했다. 네, 그랬어요. 처음이었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바로 시선을 돌려버렸지만 이미 늦었다. 그 한마디가 15년간 덮어두었던 기억을 단숨에 깨워버렸다. 정말
내 입에서 터져나온 건 떨림 가득한 한마디였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미친 듯이 이어 물었다. 왜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목소리가 떨려 나도 제어할 수 없었다. 소연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중요했죠. 저한테는 아주 많이. 근데 선배한테는 아닐 것 같았으니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벼락을 맞은 듯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뭐라도 더 묻기 전에 소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사실 처음이라 무섭기도 했는데 괜히 어른인 척, 괜찮은 척 했었어요.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소연은 바다 쪽을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살다 보니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너무 많이 크셨다는 걸. 그 한마디에 피가 머리끝까지 쏠렸다. 바람은 차가운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옆모습만 바라봤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마치 방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소연이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웃었다. 솔직히 복잡했어요. 재현 씨랑 결혼을 결심한 게 후회된 건 아니에요. 저 지금도 남편 사랑해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근데 아주버님은 제게 첫사랑 같은 존재였거든요. 짧고 서툴고 제대로 이름 붙이지도 못한 사이였는데 그날 거실에 앉아 아주버님을 보니까 갑자기 그 기억이 확 몰려왔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서 밥 먹는 내내 젓가락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어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떨려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소연이 고개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뱉듯 말했다. 사랑은 지금 남편에게 하지만 아주버님은 제게 여전히 첫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날의 공기 아직도 생생하다. 좁은 자취방, 비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풍기던 습한 냄새,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가로등 불빛이 방 한쪽만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처음은 서툴 줄만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숨결이 맞닿을 때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자연스레 맞아떨어졌다. 하루에 3번은 기본이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게 속궁합이라는 거구나. 어설프고 미숙했는데도 이상하게 완벽했다. 우린 처음인데도 이미 수없이 반복해온 것 같은 호흡을 가졌었다. 그런데 그녀가 내가 처음이라니. 그날의 눈빛이 떠올랐다. 긴장한 듯 떨리던 손끝, 억지로 괜찮은 척 웃던 표정. 나는 그걸 순수한 설렘 정도로만 여겼다. 바보처럼.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서 버티던 그녀의 첫 순간이었다. 그녀의 첫 경험.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뒤늦게 다가오는 벅참과 책임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15년이 지난 지금, 왜 이런 진실이 나를 더 흔들어 놓는 걸까? 소연이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는 마치 결심이라도 한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실 아주버님이 술잔을 들어 마시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뜨거워질 것 같아서 괜히 피한 적도 많아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연은 바다를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한텐 그 모습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언젠간 꼭 아무렇지 않은 날이 오면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힌 떨림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잠시 후 소연은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희 다음 주면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거 아시죠? 이젠 자주 봐야 1년에 한 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지내요. 가족답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시원섭섭한 마무리로 못다 지운 감정만 남긴 채 여행에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쓰레기인 게 맞겠지 속으로 수없이 되뇌면서도 머릿속은 정반대였다. 자꾸만 대학 시절의 그녀가 떠올랐다. 서툴게 웃던 얼굴, 벗은 어깨와 살의 온기, 가까이서 느껴지던 숨결과 냄새까지 모두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지워야 할 기억일수록 더 짙어져서 도무지 떠나질 않았다. 이사 가기 전날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형, 오늘은 내가 진짜 달릴 거야. 재현이는 잔뜩 들뜬 얼굴로 술잔을 들었지만 두어 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곧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웃음을 흘리며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말을 남기고 소파에 기대 잠들어 버렸다. 남은 건 나와 소연뿐이었다. 술 기운이 올랐지만 공기는 묘하게 선명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숟가락과 잠만 오갔다. 그 순간 식탁 아래서 무언가 스쳤다. 가볍게 그러나 확실히 내 다리와 그녀의 다리.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지만 다시금 부딪히고 말았다. 아니, 부딪혔다기보다 피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 짧은 스침이 온몸에 불씨를 일으켰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술 때문일까? 아니면 15년 전의 기억 때문일까? 억누르려 애쓸수록 오히려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감각.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스스로 제어되지 않는 듯 반응해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술잔을 들었지만 잔 안의 술은 이미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손끝은 식탁 아래로만 신경이 쏠려 있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거울 속 내 얼굴을 마주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는 숨결. 찬물을 틀어 손을 적셨다. 차갑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화장실 안을 채웠다.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묻히길 바라며 나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물소리에 내 숨결을 섞으며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다. 심장은 조금씩 가라앉았지만 손끝에 남은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마치 방금 전까지의 나를 들키기라도 할까 두려워 몇 번이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훔치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문을 열고 나와 다시 식탁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동생과 아내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어 있었고 소연은 빈 잔들을 천천히 치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주버님 괜찮으세요? 나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다. 응, 물 좀 마시고 왔어. 소연의 눈빛이 스쳐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마 그녀도 눈치챘을지 모른다는 걸. 나는 서둘러 술병을 정리하며 들키지 않은 듯 가장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숨길 수 없는 뜨거움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동생 부부, 아니 나의 추억은 더 멀리 떠나갔다. 이상한 일이었다. 서로 아무 일도 모르는 듯 지내온 시간이 전부 거짓말 같았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까? 나는 한동안, 아니 언제까지일지 모를 그 순간까지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아내와 동생을 생각하면 가끔은 미친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 한구석은 여전히 그녀로 가득했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선명해지는 얼굴, 목소리, 그리고 그날의 체온. 나는 매일같이 흔들렸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가족과 비밀 사이에서 이것이 끝내 무너뜨릴지 아니면 영원히 묻혀버릴지는 아직 나조차 알 수 없었다. 이건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기억. 아내도 동생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모른 척해온 세월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감정을 꾹 눌러 삼킨 채 평범한 가장이자 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옳은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벌일 테니까. 그러나 알 수 있었다. 이 비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언제나 내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쉬며 살아남을 거라는 걸.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